한국 같은 나라가 반도체를 꿈도 꾸지 마라. 1980년대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독점하던 반도체 시장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미국의 시스템이 멈춥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김도연입니다. 올해 66이 되었습니다. 퇴직한 지도 벌써 5년이 흘렀네요. 매일 아침 6시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40년 넘게 연구소 생활을 하다 보니 몸에 밴 습관이죠. 경기도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에서 아내와 둘이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뒷마당 텃밭을 정성스럽게 가꿉니다. 상추, 배추, 토마토까지 직접 기르죠. 이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살아야지라며 매일 물을 주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도 나름대로 일과가 있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거실 한쪽 구석에 마련한 작은 책상에 앉아 낡은 연구 노트를 꺼내 놓습니다. 매일같이 회로를 그려봅니다. 펜을 잡고 종이 위에 선을 긋고 저항값을 계산하고 반도체 구조를 설계해보죠. 습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손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지. 하고 중얼거리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뭔가 그리운 감정이 올라옵니다. 청춘을 바친 반도체 연구소의 기억들이 선명합니다. 1980년대 초반, 먼지 날리는 공장에서 20살 남짓한 젊은 엔지니어들과 밤새 실험을 반복하던 시절 말이죠.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낡은 장비 몇 대와 열정뿐이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신념 하나로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그냥 평범한 퇴직자로 생각합니다. 마트에서 만나면 요즘 뭐 하며 지내세요? 하고 물어보죠. 그냥 집에서 책이나 읽으면서 지냅니다라고 대답하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갑니다. 딱히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 설명한들 이해하기도 어려울 테니까요. 하지만 제 책상 위에는 아직도 특별한 서류철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긴급 보고서라고 손글씨로 쓰인 낡은 파일이죠. 표지는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는 닳아서 해졌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30년 전에 작성했던 실험 데이터와 설계 도면들이 빼곡히 들어있어요. 가끔 그 파일을 들추어 보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96시간 연속으로 실험실에서 잠을 못 잔 적도 있었고 실패를 거듭하며 좌절했던 순간들도 많았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지금 생각해보면 소중한 자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반도체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두고 경쟁한다는 내용이죠. 그럴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듭니다. 제가 젊은 시절 매달렸던 그 작은 실험실의 연구가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는 가끔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일이 정말 중요한 거였나 봐. 그러면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하죠. 글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사실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했던 일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을까요? 저녁이면 뉴스를 보면서 생각에 잠깁니다. 화면 속에서는 각국의 정치인들이 반도체 자립을 외치고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투자를 발표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문득 궁금해집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젊은 연구자들이 밤을 새며 실험하고 있을까요? 그들도 저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견뎌내고 있을까요? 가끔 꿈을 꿉니다. 다시 연구실로 돌아가 하얀 가운을 입고 현미경 앞에 앉아 있는 꿈이죠. 그럴 때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아직도 뭔가 하고 싶은 일이 남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현실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지난 일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때로는 이상한 예감이 듭니다. 제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뭔가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는 느낌 말이에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컴퓨터를 켜서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낯선 주소에서 온 메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자는 실리콘밸리의 한 대기업 임원이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마이너스 김도연 박사님께 드리는 요청사항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메일을 열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김 박사님, 당신이 없으면 미국의 시스템이 멈춥니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스팸 메일이나 사기 메일인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읽어갈수록 심상치 않았죠. 제가 1990년대에 연구했던 초미세 반도체 공정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왔거든요. 메일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IT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7나노미터급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노하우가 제가 작성한 실험실 보고서에 담겨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문단이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그 기술을 노리고 있다는 첩보 내용이었거든요. 최근 몇 개월 동안 국제정보기관들이 움직이고 있으며 한국의 반도체 연구 자료를 수집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심에 제 이름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만든 기술이 세상을 흔든다고. 저는 차마 웃을 수 없었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제가 젊은 시절 연구실 구석에서 홀로 매달렸던 그 실험들이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의 말입니다. 메일 끝부분에는 연락처와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연락 주십시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작성했던 실험 보고서를 다시 꺼내보았어요. 당시에는 그냥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기록해둔 데이터에 불과했는데 지금 보니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특히 1992년에 작성한 프로젝트 엘퍼라는 코드명의 실험 결과가 눈에 띄었어요. 당시 저는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으로 반도체 식각 공정을 시도했었거든요. 수백 번의 실패 끝에 우연히 성공한 실험이었는데 그때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죠.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 또 옛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웃었어요. 하지만 제가 메일 내용을 보여주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큰일인데 하며 걱정스러워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평소와 다른 차 한 대가 길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시동도 켜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혹시 저를 감시하는 것일까요? 피해망상일 수도 있지만 메일을 받은 후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메일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중국계 회사에서 보낸 것 같았어요. 내용은 비슷했지만 어조가 달랐습니다. 김 박사님의 연구 자료에 대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들어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작은 연구실 보고서 하나가 국가 간 경쟁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일까요? 믿기 어려웠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평범했던 퇴직 생활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고민 끝에 저는 옛 직장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5년 만에 가는 길이라 마음이 복잡했어요. 연구소 정문 앞에 서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커진 건물들과 최첨단 보안 시설들이 저를 맞이했죠. 방문증을 받고 들어가는데 경비원이 김도연 박사님이시죠? 하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후배 연구원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특히 제자였던 이민호 박사가 먼저 달려와 악수를 청했어요.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동시에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연구소 내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어딘가 어수선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는 모습이 자주 보였고 평소보다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죠. 이민호 박사가 조용한 곳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선배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연구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압력과 로비 때문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니 메일 내용이 사실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제 연구자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선배님의 1990년대 연구자료가 재조명받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민호 박사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에 해외에서 연락이 많이 왔어요. 특히 실리콘밸리 쪽에서요. 그러면서 그는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구실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입은 외국인 남성이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금발에 파란 눈을 한 전형적인 서양인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도연 박사님이시죠? 저는 실리콘밸리 테크놀로지의 부사장 존슨입니다. 존슨은 유창한 한국어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실리콘밸리는 한국 반도체 기술 없이는 멈춥니다. 그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특히 박사님이 개발하신 초미세 공정 기술은 현재 우리 산업의 생명선입니다. 그런데 존슨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 또 다른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이었지만 뭔가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어요. 양복 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죠. 그는 제게 명함을 건네며 소개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민호 박사가 자리를 비워주자 정치권 관계자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박사님, 기술을 우리 쪽에 넘겨주시면 조용히 평생을 보장받으실 겁니다. 해외로 나가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해결하는 게 모두에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투에서 협박 같은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한편에서는 미국 기업이 손을 내밀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권이 압력을 가하고 있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연구가 이런 거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존슨이 다시 말했습니다. 박사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중국 측에서도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협력하지 않으면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계약서 같아 보였어요. 정치권 관계자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박사님,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기술을 함부로 외국에 넘길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시간을 주십시오. 생각해보겠습니다라고만 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다른 차들이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계속해서 제 시야에 머물렀거든요. 혹시나 해서 중간에 길을 바꿔봤는데 그 차도 따라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제는 확신했어요. 정말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불안해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아까 오후에 외국인 2명이 와서 당신을 찾더라고요. 아내의 말을 듣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집까지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제가 물어보니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서 연락처를 남기고 갔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마치 협상하러 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요. 아내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도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도준이는 대기업 계열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갑자기 인사팀에서 불러서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현재 뭘 하고 계신지 말이에요. 도준이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족들까지 연루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 별일 아니야. 하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 자료 때문에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동양인이었지만 어딘가 다른 나라 사람 같아 보였어요. 중국 억양이 섞인 한국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베이징의 한 연구소에서 왔습니다. 김 박사님의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매우 정중했지만 동시에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박사님의 기술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도 다른 곳보다 훨씬 좋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큰 액수가 적힌 수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평생 벌어본 돈보다도 많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직 결정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자 그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박사님,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에서 은근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아들 도준이가 급하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냥 넘기세요.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요. 도준이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회사에서 압력을 받고 있어요. 아버지가 결정을 빨리 내리지 않으면 저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바친 기술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가족의 안전을 위해 포기할 것인가. 두 선택 모두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다른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1980년대 먼지 날리던 공장에서 청년들과 함께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외치던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경험도 없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겠다는 의지 말이에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오랜만에 연구 노트를 꺼내보았습니다. 1990년대에 제가 직접 손으로 그린 회로도와 실험 데이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며 좌절했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을 때의 그 기쁨까지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넘겨줘도 되는 걸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제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이민호 박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큰일 났습니다. 연구소 서버가 해킹당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급하게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연구소는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어요. 보안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경찰까지 와 있었습니다. 이민호 박사가 저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어젯밤 새벽 3시경에 해킹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연구 자료들이 집중적으로 공격받았어요. 보안팀장이 와서 추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매우 정교한 해킹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이버 공격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특정 파일들만 골라서 빼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박사님의 연구 자료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나요? 저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이 고스란히 해외로 빠져나갈 뻔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핵심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어서 완전히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민호 박사가 저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내더니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선배님, 내부에 배신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킹이 너무나 정교했어요. 내부 정보 없이는 불가능한 수준이었거든요. 누구를 의심하고 있는 거야? 제가 물어보니 이민호 박사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박준영 박사입니다. 선배님의 직계 제자였던. 박준영은 제가 가장 신뢰했던 제자 중 하나였어요. 재능도 뛰어났고 성격도 성실했던 청년이었거든요. 그 순간 박준영이 나타났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평소의 진중한 표정 대신 어딘가 냉소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그의 인사에서 예전의 따뜻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준영아, 내가 정말... 저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박준영은 담담하게 고백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제가 물어보니 박준영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세상은 이상이 아니라 돈으로 굴러갑니다. 선생님의 기술로 제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어요. 왜 그 기회를 놓쳐야 하죠? 그의 말을 듣고 저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었던 제자가 돈 때문에 배신한 것이었어요. 내가 연구를 시작할 때 했던 말 기억나지?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했잖아.
제가 말하자 박준영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런 순진한 생각은 학교에서나 통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기술도 결국 돈벌이 수단일 뿐입니다. 박준영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들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구소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로비스트들이 동시에 몰려온 것이었어요. 해킹 사건 소식을 듣고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 것 같았습니다. 이민호 박사가 급하게 와서 말했어요. 선배님, 밖이 난리 났어요. 기자들까지 몰려왔습니다. 연구소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보안팀은 추가 해킹을 막기 위해 모든 시스템을 차단했고 연구원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미국 측 협상단이 들어와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중국 측이 먼저 손에 넣기 전에 우리와 협력해야 합니다. 중국 측 인사도 지지 않았어요. 김 박사님, 우리 조건이 더 좋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죠? 지금이 결정할 때입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을 가하니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평생을 바친 연구는 해킹으로 위험에 처했고 가장 믿었던 제자는 배신했으며 국제적 압력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가족들까지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저 혼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연구소를 나와 차 안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틀렸던 걸까? 기술은 결국 돈벌이 수단에 불과한 것일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던 연구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꿈꿨던 그 순수한 열정 말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지만 아직 제가 포기하지 않는 한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패배감에 빠져있던 저에게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소파에 털썩 앉아서 고개를 떨구고 있으니 아내가 옆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듣고 있더니 의외의 말을 했어요. 당신, 왜 이 길을 걸었는지 잊었어요? 돈 때문이었나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는 돈을 위해서 연구를 시작한 게 아니었거든요. 아내의 말을 듣고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경상북도 시골 마을,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던 그 작은 집에서의 기억 말이에요. 어머니는 매일 밤 등잔불 아래서 저에게 책을 읽어주셨습니다. 공부해서 남들이 우리를 무시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그때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이 있었어요.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야 남들이 우리를 무시 못한다. 어린 마음에 그 말이 깊이 박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하지 않는 연구,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실험에 매달렸던 것이었습니다. 1982년 겨울, 처음 연구소에 들어갔을 때를 기억했어요. 선진국에서 수입한 낡은 장비들과 번역도 제대로 되지 않은 기술 자료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젊은 연구원들의 눈에는 열정이 가득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을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 동료였던 김철수가 자주 했던 말도 떠올랐어요. 도연아,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야. 우리나라가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는 증거를 만드는 거야. 그때는 그저 젊은 패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진짜 의미였던 것 같아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기술은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혼이라는 것을. 비록 전 세계가 그 기술을 노리고 있지만 이것은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어요. 함부로 넘겨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특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연구 노트들을 다시 꺼내서 하나하나 검토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해커들이 훔쳐간 데이터들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핵심이 아닌 부분들이었던 것이에요. 진짜 핵심 기술은 따로 있었습니다. 1992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했던 비밀 실험의 결과물이었어요. 당시에는 너무나 혁신적이어서 공식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데이터였습니다. 오직 제 머릿속과 개인 노트에만 기록되어 있던 것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박준영이 배신하고 해커들이 데이터를 빼돌렸다고 해도
진짜 핵심은 아직 제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가진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아내에게 제 계획을 이야기했더니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찼습니다.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야.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졌거든요. 단순히 기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등잔불 아래서 해주셨던 그 말씀이 다시 들려왔어요.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야 남들이 우리를 무시 못한다. 이제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반도체 기술 소유권 협상회의였어요.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제는 하나였어요. 한국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니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에서 다양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기대, 불안, 경계심까지 말이죠. 저는 노트북 하나만 들고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미국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김 박사님의 기술은 현재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적힌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대표도 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을 모시고 최고의 연구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일본과 유럽 대표들도 각자의 조건을 내세우며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서서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잠깐 들어보십시오. 이 기술은 한국 청년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누구의 것도 아닌 대한민국의 것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1980년대 아무것도 없던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꿨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겠다는 꿈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는 데이터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찾고 있던 핵심 기술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화면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것은 가짜입니다. 제 말에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어요. 진짜 핵심 기술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저의 머릿속에만 존재합니다. 이때 중국 대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박사님이 우리와 함께 와주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어디에도 가지 않습니다. 이 기술은 한국 땅에서 한국 사람들과 함께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결정적인 반전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며 구하려던 데이터들, 그리고 제 제자가 배신하며 넘긴 자료들은 모두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였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진짜 핵심 기술은 1992년부터 지금까지 오직 제 개인 기록에만 남아 있습니다. 미국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네, 여러분은 가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협상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이 상황이 전 세계에 중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언론사들이 동시에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마지막 말을 했어요. 기술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자존심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저는 이 기술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회의장은 완전히 뒤바뀐 분위기가 되었어요. 각국 대표들은 당황한 채로 서로 수군거렸고 기자들은 경쟁하듯 기사를 송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의 헤드라인은 실리콘밸리, 한국 기술 없이는 멈춘다였어요. 그 회의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연구소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고향인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꿈을 시작하기로 결심했거든요. 마을에 도착한 첫날,
오랜만에 찾은 어머니 산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서 이제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해요.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리며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 후 저는 마을의 작은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희망기술재단이었어요. 도시에 나가지 못하고 농사일만 하던 시골 청년들에게 기술 교육의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제 개인 돈과 후원금으로 시작한 작은 재단이었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으로 선발된 20살 청년 박민수에게 저는 낡은 연구 노트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내가 가진 건 이 노트뿐이다. 하지만 이것 하나면 내가 다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민수의 눈에서 제가 젊은 시절 가졌던 그 열정을 볼 수 있었어요. 재단에서는 매주 특별 강의를 열었습니다. 도시에서 내려온 젊은 엔지니어들이 시골 청년들에게 최신 기술을 가르쳐주는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점차 진짜 스승과 제자 관계가 만들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제게 말했어요. 박사님, 저도 언젠가 박사님처럼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만들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 마음을 절대 잃지 마라. 돈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마음이야. 1년 후, 제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어요. 제작진이 마을까지 찾아와서 촬영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한국 반도체의 아버지였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거절하려 했지만 아내가 말렸습니다. 당신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 80개국에 방영되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 된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기술을 지키기 위해 싸운 한 과학자의 이야기였어요.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후 전 세계에서 편지가 날아왔어요. 특히 개발도상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많이 보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는 내용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베트남의 한 대학생이 보낸 편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나라도 언젠가 박사님의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킨 것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작은 나라도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희망이 이제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연구 노트에 뭔가를 적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이에요. 그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오늘도 마을의 젊은이들이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 정말 우리도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해요. 물론이지.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희망이야. 어머니가 등잔불 아래서 해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제가 젊은이들에게 해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야 남들이 우리를 무시 못한다. 그리고 그 꿈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